우리나라의 특허법과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법률 체계가 좀 달라서 미국에서는 그 일반적인 민사소송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하다못해 어떤 여성이 길 가다가 이거 유명한 케이스인데 하이힐 신고 있다가 이게 그 어떤 구멍 같은 데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왜냐하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보상해라. 우리나라 같으면 그 혹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하이힐을 수선해 줍니다. 그럼 하이힐 수선이 얼마 들죠? 10,000원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선을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해서 그러한 케이스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그런 케이스의 손해배상 금액이 막 몇십억씩 돼요. 막.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선 그 소송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럭키한데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캔이죠. 근데 샀는데 흔들어 봤는데 소리가 나.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소리가 나지? 하고선 그 코카콜라를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주사기가 들어있었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슈린지 게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주사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이게 캔을 뜯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건 100% 코카콜라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그런 것들이 미국의 판례예요. 그런 판례들이 있는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플이 삼성이라는 아이가 그 갤럭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팔렸을까 아이폰이 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아이폰이 얼마나 더 팔렸을 것 같아요. 갤럭시가 생각보다 마켓쉐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 훨씬 높죠. 마켓쉐어가. 그런데 아이폰 입장에서 애플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기에 갤럭시가 나를 따라하지 않았으면 얼마의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아이폰을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1조 정도를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부터 약간 생각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져요. 코너가 똑같다고 1조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만약에 갤럭시 S가 없었을 경우에 얘가 과연 내가 얼마를 더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나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이라는 제품이 없었으면 1조 정도를 더 벌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는 최근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가 그만큼 팔리니까. 그죠? 지금 제가 말하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의 설명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한다. 그럼 특허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해보면 기술금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 것 같아요. 뉴스나 신문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은행에 가서 기술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에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은행에 가면요.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건물은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담보 능력이 없으면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금융권이었어. 근데 그것들이 최근에 기술금융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기술이 정말 좋으면 그 기술을 베이스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수조 원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은행권들이 신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그거의 문제점도 지적을 좀 당했죠. 기술금융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술에 투자하는 건 맞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뒤져보니까 안 그런 게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에 대한 value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value를 가지고 파이낸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 기술의 value를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 챕터의 목적입니다. 기술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만약에 10억이다. 예. 기술금융사는 10억을 주나요? 아니면 그거의 80%? 그 은행마다 다르더라고요. 은행의 내부에 퍼센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부동산 담보도 당연히 부동산 담보에 100%를 주지 않는 것처럼 기술 밸류에 100%를 주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지만 기술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평가를 저도 하지만 전문가랍시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가치 평가라는 사람은 포춘텔러가 아니야.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 거기엔 기인이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고 기술 가치 평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타당한 논리로 밸류를 측정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 기술이잖아요. 인간 중심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시드니 대학교에 휴먼 센터드 테크놀로지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술인데 거기에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컨셉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보면 뭐 소셜 로보틱에서 인간에 대한 그 터치를 뭐 인식하는 그런 로봇도 있고 두 번째 건 재밌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트 자켓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으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길치인 분 많죠? 여기 아무리 찾아도 갔던 길을 또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항상 달려있는 것 듯한 느낌. 근데 저는 어디에 포커스 뒀냐면 네이버후드 스코어보드라는 말을 그 프로젝트를 좀 면밀히 봤어요. 별것도 아니야 기술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그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입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코어보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뎁스 있게 보진 않았지만 기술 자체로 하이테크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팬시한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 저러한 것들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는 거지. 즉, 휴먼 센터드 테크놀로지라고 봤을 때 그냥 테크놀로지 밸류라고 하면 에너지 측정에서 스코어보드로 LED 전광판에다 그냥 뿌려주는 정도의 기술을 밸류가 있다고 보긴 상당히 어려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술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목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밸류를 창출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직 급하군요. 원래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시간이 없고 주어진 시간도 원래 짧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가치 평가의 가치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역사적 히스토리를 다 설명하는 건 여러분의 몫으로 할게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막 이렇게 철학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역사 얘기를 할 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의 그것을 준 사람 중에 한 분이 브라운 박사예요. 브라운 박사의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분은 식물학 박사고 식물학 하면서 그 비이커에 있는 꽃가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은 꽃가루가 왜 움직이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론이 발전을 하고요. 그게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면서 랜덤워크 가설이 나옵니다. 랜덤워크 가설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랜덤워크가 뭐죠? 대답할 때까지 한 사람한테 계속 질문할 거예요, 일단. 좋아요. 다음 기회에. 랜덤워크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냥 해석하면 무작위 이론이에요. 무작위로 걸어가는 거야. 그럼 무작위가 뭐지? 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작위라는 개념은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넥스트 스텝을 걷는데 그게 과거에 걸어온 스텝과 상관이 없으면 그게 랜덤워크예요. 그 랜덤워크 시어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를 하면서 이 브라운 박사를 도와준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별도의 그 연구를 하면서 연력학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그 분자 아보가드로 수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면서 랜덤워크 이론에 대한 것을 확정져요. 그 랜덤워크 이론을 가지고 바실리에라는 사람이 투기론이라는 박사 논문을 씁니다. 근데 이 투기론이라는 박사 논문이 우리 지금 가장 핵심적인 딱 한마디는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를 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요즘 그 신고전주의 학파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고전주의 학파가 맞나요? 고전주의 학파 신고전주의 폴 사무엘슨 경제학 시간에 배웠죠. 폴 사무엘슨이 이 사람의 논문을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투자론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제가 이분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또 우리 최근에 일본 그네 노벨상을 또 쓸어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받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데 이분도 노벨상은 아니지만 그 확률 위반, 확률론에 기반한 그 방정식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또 이분의 증명이 없이는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한 뭐 그 중에서 이또 렘마는 반드시 공부하게 되는데 아마도 석사 아니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더 파이낸스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시 알게 될 겁니다.